어쩌란 말이야. 여보. 찍, 찍, 테이프가 거칠게 뜯어지는 소리. 아저씨들, 이거 놔요. 내 냉장고에 왜 그딴 흉측한 걸 붙이는 거야? 우리 영희가 10년을 찬물에 손 담그며 겨우 산 냉장고란 말이야. 환갑이 넘은 늙은 가장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부부가 매일 저녁 나란히 앉아 테레비를 보던 거실, 아내가 매일 쓸고 닦던 냉장고, 부부의 엉덩이 자국이 푹 파인 소파까지 집안의 모든 세간살이에 소름 끼치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나붙습니다. 이 부부가 도박을 했을까요? 보증을 잘못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부가 한 잘못은 딱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서류를 100%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 살 때나 전세 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바로 등기부등본이시죠? 거기에 빚 없음, 깨끗함이라고 적혀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찾아와 이 집에는 3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나라를 찾아가 따졌더니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겉모습만 심사할 뿐 그 내용이 가짜여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 재산을 날린 건 안타깝지만 집을 비워주세요. 농담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15년 동안 시장통 싸구려 옷만 입으며 화물차 운전으로 뼈 빠지게 모은 피 같은 돈 5억 원. 그 돈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단 1년 8개월 만에 쫓겨나 차가운 반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려야 했던 62세 김상우 어르신.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지옥으로 쳐넣은 합법적이고도 완벽한 사기극에 소름 돋는 전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가 수천 장의 전단지를 들고 거리에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안전한 우리 집 문 앞에도 내일 당장 시뻘건 딱지가 붙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뼈 빠지게 모은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발급해준 서류 한 장을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 62세 화물차 운전기사 김상우 어르신도 딱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집 마련의 달콤한 꿈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캄캄한 시각입니다. 상호 씨는 매서운 찬 공기를 가르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밥줄인 낡은 11톤 트럭에 오르자 익숙한 나훈아의 고향역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따르릉. 새벽 공기를 깨는 경쾌한 전화벨 소리. 아내 영희 씨입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계약금 치르는 날인 거 안 잊었지? 내가 어제 안주머니에 챙겨둔 인감도장 잘 있는가 확인해봐요. 아따, 사람도 참.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꽁꽁 싸매고 나왔지. 걱정 붙들어 매소. 오늘 오전 배달만 끝내면 바로 부동산으로 튀어갈 테니까. 전화를 끄는 상호 씨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뭉클한 웃음이 번집니다. 40년입니다. 이 무거운 트럭 운전대를 잡고 전국 팔도를 누빈 세월이 말입니다. 졸음운전을 쫓으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휴게소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하며 버틴 세월이었죠. 이제 끝이다. 지긋지긋한 새빵살이도 오늘로 이별이구나. 영희야, 그동안 참말로 고생 많았다. 그의 조수석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부가 15년 동안 시장통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으로 여름을 나며 모은 적금 통장이 들어있죠. 무려 5억 원입니다. 젊은 시절의 청춘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동네에서 꽤 크다는 믿음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늘 집을 팔 매도인 이진우가 앉아 있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포마드를 발라 넘긴 머리, 사람 좋은 미소까지 영락없이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두 분 다 인상이 참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제가 이 터가 참 좋은 집을 두 분께 넘겨드리게 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날도 찬데 따뜻한 쌍화차 한 잔 드시지요. 이진우의 넉살 좋은 인사에 상호 씨 부부는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집주인이 깐깐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참 반듯한 청년을 만났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만 겁니다. 그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얼마나 끔찍하고 치밀한 사기꾼의 민낯이 숨어 있는지 이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 중개사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반듯하게 올려놓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을 살 때 누구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대적인 서류죠. 어르신, 여기 등기부등본 보시죠. 오늘 아침에 등기소에서 갓 떼온 아주 따끈따끈한 서류입니다. 여기 을구라는 곳을 한번 보세요. 빚, 그러니까 은행에 근저당 잡힌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상호 씨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돋보기를 꺼내 썼습니다. 혹시나 글씨 하나라도 놓칠세라 종이에 코가 닿을 듯 가까이 들여다보며 꼼꼼히 짚어 나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빨간 줄 하나 없이, 은행에 빚진 기록 하나 없이 너무나도 투명한 문서였습니다. 그래, 나라에서 도장 꽝 찍어 떼준 증명서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안심이다. 정말 안심이야. 상호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매매계약서 위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꾹 찍히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내 영희 씨의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하며 번 돈인지 알기에 상호 씨 역시 남몰래 붉어진 눈시울을 훔쳐야만 했죠. 계약을 마친 부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15년 만기 적금을 깼습니다. 5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큰돈이 이진우의 계좌로 단숨에 이체되었습니다. 띠링, 송금 완료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상호 씨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삿날 환하고 널찍한 거실에 들어선 부부는 이삿짐도 풀기 전에 맨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매연 섞인 바람마저도 그날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이 집에서 2다리 쭉 뻗고 돈 걱정,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삽시다. 상호 씨는 이사 후에도 혹시 모를 불안감에 동사무소에 들러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았습니다. 계약 전, 중도금 치르는 날, 그리고 이사 온 당일까지 무려 3번이나 거듭 확인했죠. 서류는 여전히 근저당 없음, 그야말로 완벽하게 무결점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서류를 2번 접어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쇠금고 안에 현금 뭉치보다 더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줄 든든한 강철 방패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야속하게도 세상은 이 순박하고 성실한 부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따뜻한 평화는 불과 1년 8개월 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그 굳건한 국가의 약속이 사실은 부부의 숨통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화살이었다는 사실을 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호 씨 부부의 일상은 그야말로 꿀처럼 달콤하고 평화로웠죠. 베란다에는 영애 씨가 애지중지 키우는 호접란과 다육이들이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의 집 셋방에 살 때는 화분 하나, 마음 편히 놓을 공간이 없어 길가에 버려진 화분을 보며 입맛만 다셨던 영애 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실 통창으로 들어오는 볕이 너무 좋아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오후 3시, 오전 배달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상호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가요 무대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영애 씨가 남편이 좋아하는 고구마를 찌는지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구마 다 쪄졌어. 갓김치 하나 척 올려서 먹어봐요. 아주 꿀맛이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쪄준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나지. 거실로 좀 가져와봐. 같이 TV 보면서 먹게. 이게 사람 사는 거지. 그렇고 말고. 내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일한 보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 남 눈치 안 보고 내 집 소파에 누워있는 기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야. 따뜻한 고구마를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넉넉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5년 동안 시장통 싸구려 옷만 입으며 억척스럽게 모은 5억 원이 이토록 눈부신 노후의 평안으로 돌아왔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띵동 우체국입니다. 등기 왔어요. 고요하던 거실에 갑자기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호 씨는 입가에 묻은 고구마 부스러기를 대충 털어내며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구여, 이 시간에 등기 올 데가 없는데. 문을 열자 우체부 아저씨가 전자 서명기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김상호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온 특별 송달입니다. 여기 서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원요? 내가 법원에서 서류 받을 일이 무어가 있다고. 뭐 잘못 배달된 거 아니오? 주소랑 성함 정확히 일치하십니다. 얼른 서명해 주세요. 바빠서요. 상호 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펜을 쥐고 전자화면에 대충 이름을 갈겨 썼습니다. 우체부가 건네준 것은 꽤 두툼한 황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평생을 살면서 경찰서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상호 씨입니다. 그런 그에게 법원이라는 두 글자는 본능적인 서늘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상호 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땡땡 은행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우편물인데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었어? 주방에서 손을 닦으며 나온 영희 씨가 남편의 낯빛을 보고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상호 씨는 말없이 안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갈색 봉투의 접착면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죠. 봉투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힌 종이 수십 장이 철해져 있었습니다. 맨 앞장, 가장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을 읽어내려가는 상호 씨의 두 눈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사건 사회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회복 청구 소송, 원고 땡땡 은행, 피고 김상호의 일명.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상호 씨의 눈에 꽂힌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근저당권 말소 회복. 쉽게 말해 갚지 않은 은행 빚이 있으니 지워졌던 빚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청구 금액은 무려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여? 내가 은행에서 3억을 넘게 빌렸다니? 내가 빚을 졌다니? 상호 씨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애 씨도 놀라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를 잘 모르는 영희 씨의 눈에도 3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상호 씨는 급히 서류의 다음 장들을 미친 듯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 집주인 이진우. 그 넉살 좋고 사람 좋아 보이던 청년이 집을 팔기 직전에 은행에 대출상환 서류와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진우는 위조한 가짜 서류를 등기소에 밀어 넣었고 등기소는 서류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인 줄 착각해 이 집의 빚을 장부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내가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는 빚이 하나도 없었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상호 씨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구석에 숨겨둔 낡은 쇠 금고의 다이얼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3번이나 틀린 끝에야 겨우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안쪽 비닐팩에 고이 싸서 보관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1년 8개월 전 이사하던 날 아침에 떼어본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상호 씨는 돋보기를 코끝까지 내리고 종이가 뚫어지라 을구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록사항 없음. 서류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붉은 줄 하나 없이 빚이 단 한 푼도 없다고 국가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는 왼손에는 국가가 빚이 없다고 보증한 등기부등본을, 오른손에는 빚 3억 5천만 원을 갚으라는 법원의 소장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여기 이렇게 빚이 없다고 나라에서 도장을 꽝 찍어줬잖아. 근데 법원이 미친 거 아니요? 왜 나한테 생판 모르는 빚을 갚으라는 거요? 왜? 상호 씨는 허공에 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만 묵묵히 살아온 촌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돈 5억. 여보, 우리 전 재산 5억이 어떻게 되는겨?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요? 그런 거요? 상호 씨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서랍을 뒤져 빛바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 적힌 전 집주인 이진우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신호음이 가는 짧은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무언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말해주기를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은 마치 상호 씨의 목통을 베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다급히 계약을 중개했던 믿음 공인중개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아, 상호 씨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거실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상호 씨의 15년치 꿈도 그 순간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가장의 울부짖음이 거실을 처절하게 메웠지만 완벽한 사기극에 덫에 걸린 부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콤했던 노후의 꿈은 단 1년 8개월 만에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 주인이 환불이라도 해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도장을 찍어준 서류가 가짜로 밝혀졌는데 나라가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씨 부부는 지금 그 기막히고 억울한 대한민국의 씁쓸한 민낯과 마주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상호 씨 부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영희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죠. 두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서초동에 있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11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인 그는 억울한 서민들의 사건을 많이 맡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상호 씨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땀 흘려 정직하게만 살아온 그입니다. 법인이 변호사니 하는 단어들은 그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오는 먼 세상 이야기인 줄만 알았죠. 푹신한 가죽 소파에 엉거주춤 앉은 부부의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법원의 소장과 등기부등본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부부가 평생 밥 굶어가며 모은 돈입니다. 제발 이 서류들 좀 봐주십시오. 나라에서 빚이 없다고 확인해준 등기부등본인데 왜 갑자기 은행이 저더러 3억을 갚으라는 겁니까?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호 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며 서류를 탁자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았죠. 상호 씨는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입술을 혀로 연신 죽였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와 소장을 번갈아 보던 박 변호사의 입에서 깊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두 노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상호 씨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집주인 이진우 그놈은 아주 악랄하고 치밀한 사기꾼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완벽한 부동산 사기에 덫에 걸리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사기꾼 이진우는 상호 씨에게 집을 팔기 직전 은행의 대출 상환 확인서와 법인 인감도장을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으면서 마치 은행 빚을 다 갚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기소에 제출한 것이죠. 아니, 대출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고? 그럼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빚을 지워줬다는 말인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상호 씨의 머릿속에 당연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짜 서류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빚을 지워준단 말입니까?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해봤어도 당장 들통날 거짓말 아닙니까? 상호 씨의 말 맞다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류에 도장만 제대로 찍혀 있으면 그 서류가 진짜인지 위조된 가짜인지 은행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서류의 겉모습만 볼 뿐 그 속내까지 조사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거든요. 기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면 가짜 서류도 통과되는 곳이 대한민국의 등기소였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법의 구멍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영희 씨는 기가 막혀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그래요. 나라가 도둑놈들 사기치라고 길을 훤히 열어준 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는 나라에서 떼준 저 서류만 믿고 샀단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책임져야죠. 영애 씨의 절규에 박 변호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그가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핵심을 꺼내놓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등기부등본의 치명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모님, 정말 화가 나고 미칠 노릇이지만 현행법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신력. 평생 화물차만 운전해온 상호 씨 부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신력이란 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그 서류가 설령 가짜였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공신력을 인정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라가 배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을 그저 보여주기만 할 뿐 그 내용이 100% 진짜라고 나라가 법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지만 상호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외국어보다 이해하기 힘든 소리였습니다. 나라에서 만든 서류를 나라가 책임지지 않는다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지? 길거리에서 야바위꾼한테 속은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뗀 서류를 믿은 것뿐인데 국가가 보증한 문서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도대체 이 나라 백성들은 누굴 믿고 거래하란 말인가?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 사기꾼 놈이 위조를 했든 공무원이 확인을 안 했든 나랑 내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번 내 피 같은 돈 5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상호 씨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붉게 서 있었습니다. 굵고 거친 양손은 파르르 떨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정말 안타깝지만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법적으로 진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어르신이 아니라 원래 돈을 빌려줬던 은행입니다. 은행은 억울하게 지워진 빚을 다시 회복할 권리가 있고 어르신이 사신 그 집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선고였습니다. 명백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영희 씨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상호 씨가 한겨울에 히터도 안 나오는 트럭에서 덜덜 떨면서 번 돈인데. 나라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천벌을 받을 소리야. 상호 씨는 쓰러진 아내를 끌어안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15년간의 피땀, 가족들의 웃음소리, 내 집 거실에 내리쬐던 따뜻한 햇살. 그 모든 것들이 공신력 없음이라는 차갑고 무자비한 법의 단어 하나에 무참히 짓밟히고 바스러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도 국가의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할까요? 상호 씨는 지금 평생을 굳게 믿어왔던 국가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신기루였다는 뼈아픈 진실 앞에 발가벗겨진 채 버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하고 차가운 법이라는 벽을 향해 계란을 던져야 하는 외롭고 참혹한 법정 투쟁뿐입니다.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산 내 집인데 왜 내가 피고석에 앉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은행이라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니, 다윗조차 되지 못하는 평범하고 힘없는 60대 촌노의 처절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막을 올린 겁니다. 소장을 받은 그날 이후 상호 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동을 걸었던 낡은 11톤. 화물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며칠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당장 3억 5천만 원이라는 빚 폭탄을 떠안게 생겼으니 운전대가 손에 잡힐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동네 구립도서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핸들만 잡느라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투박한 손에는 이제 두꺼운 법정과 판례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침을 발라가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지만 온통 한자와 어려운 법률 용어투성이었죠. 사회행위, 선의의 제3자, 이게 다 어느 나라 말이란 말인가. 내 나라 법인데 왜 나 같은 서민은 한 글자도 알아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상호 씨는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빨간색,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판례를 찾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죠. 위조된 서류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공신력이 없으니 책임질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은 좀 먹고 해. 벌써 사흘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잖아. 그러다 재판 가기도 전에 당신 쓰러지겠어. 영애 씨가 쟁반에 따뜻한 누룽지와 잘 익은 동치미를 내오며 남편의 굽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퀭한 두 눈과 덧북룩하게 자란 수염을 보니 영애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지듯 아파왔습니다.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우리 피 같은 5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내가 기필코 판사 앞에서 내 억울함을 다 밝혀낼 거요. 나라에서 뗀 서류 믿은 게 죄라면 나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할 거요. 상호 씨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앙상한 어깨는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왔는데 거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한낱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짓밟힐까봐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육중하고 차가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상호 씨 부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심장을 후벼 파는 듯 날카롭게 들렸죠. 상호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 입은 유일한 양복 한 벌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딸아이 시집 보낼 때 맞췄던 유행. 진한 헐렁한 양복이 그의 마른 몸을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다 변론할 테니 판사님이 묻는 말에만 침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상호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상호 씨의 귓가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은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고 높은 단상 위에 앉은 판사의 표정은 쇠붙이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맞은편 원고석, 즉 은행 측 자리에는 값비싼 정장을 쫙 빼입은 대형 로펌의 젊은 변호사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모습과 낡은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는 상호 씨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 진술하세요.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청산유수처럼 법조문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상호는 전 소유자 이진우가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불법으로 말소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서류로 인한 근저당 말소는 무효이며 원 권리자인 본 은행의 근저당권은 당연히 회복되어야 마땅합니다. 피고는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저 기계처럼 완벽한 법리적 주장이었습니다. 은행은 상호 씨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장부상 사라진 자신들의 3억 5천만 원을 되찾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죠. 참다 못한 상호 씨가 박 변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 젊은 변호사 양반이 자꾸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동사무소 가서 등기부등본을 3번이나 뗐습니다. 거기 빚이 하나도 없다고, 깨끗하다고 나라에서 도장을 꽝 찍어줬단 말입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발언권 없고 이야기하십시오. 재판장의 차가운 제지에도 상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허공을 향해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판사님, 제 이 두 손 좀 보십시오. 40년 동안 트럭 핸들 잡고 굳은 살이 박혀서 지문조차 다 달아빠진 손입니다. 저는 남의 돈 10원 한 장 탐낸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위조를 한 건 저 사기꾼 놈이고 그걸 확인도 안 하고 통과시켜 준 건 등기소 직원 아닙니까? 왜 엉뚱한 제가 전 재산을 뺏기고 빚까지 떠안아야 합니까? 법정 안에는 상호 씨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영희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얼굴에는 작은 동요조차 없었죠. 그저 골치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법은 언제나 억울한 사람 편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결국 법은 가진 놈들, 배운 놈들의 방패일 뿐이었구나. 나같이 못 배우고 돈 없는 놈은 그냥 밟으면 밟히는 버러지였어. 상호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낡은 양복 바지를 적셨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최선을 다해
피고의 선의와 제도의 맹점을 호소하며 변론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선량한 개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구했죠. 하지만 박 변호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이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철벽을 감성적인 호소로 뚫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에 걸친 피 말리는 1심 재판의 끝. 드디어 선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상호 씨는 두 손을 모아 쥐고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판사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 김상호 소유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빈 법정을 차갑게 갈랐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법은 무자비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은행의 빚은 다시 부활했고 심지어 재판에 들어간 수백만 원의 소송 비용까지 상호 씨가 모두 뒤집어 써야 한다는 완벽한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아, 영애 씨가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상호 씨는 멍하니 선 채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거대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믿은 죄.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상호 씨 부부는 이렇게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력 앞에 온몸이 찢긴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지옥의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 가엾은 부부에게는 어떤 시련이 더 남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텔레비전, 일일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무서운 빨간 딱지,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애지중지 아끼던 내 세간살이에 그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나붙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법의 심판은 끝이 났지만 상호 씨 부부에게는 이제 그 잔인한 판결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진짜 생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 뒤의 일입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버거울 만큼 우울한 정막이 흐르던 아파트 거실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여러 번 울렸죠. 수척해진 영희 씨가 불안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자 검은색 점퍼를 푹 눌러 입은 건장한 사내 3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죠. 그들의 한 손에는 끔찍한 붉은색 종이 뭉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김상호 씨 댁 맞습니까? 법원 판결에 따라 가압류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공무 집행 중이니 뒤로 물러나 주시죠. 사내들은 영애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흙 묻은 둔탁한 구두를 신은 채 거침없이 거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상호 씨가 놀라 방에서 뛰어나와 말릴 틈조차 없었죠. 찍찍. 넓은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매일 저녁 나란히 앉아 가요 무대를 보던 텔레비전에 영애 씨가 보물 1호라며 매일 닦고 또 닦았던 대형 냉장고에 심지어 부부의 엉덩이 자국이 푹 파인 소파에까지 시뻘건 글씨가 적힌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나붙었습니다. 아이고, 내 눈가를 먼저 뽑아가라 이놈들아. 저게 어떻게 장만한 살림살이인데 함부로 그 더러운 손을 대느냔 말이여. 아저씨들, 이거 나요. 내 냉장고에 왜 그딴 흉측한 걸 붙이는 거요.
우리 영희가 10년을 시장 바닥에서 찬물에 손 담그며 겨우 산 냉장고란 말이요. 상호 씨가 눈물을 쏟으며 달려들어 집행관의 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핸들만 잡아 굳어버린 환갑 노인의 힘이 젊은 사내를 당해낼 수는 없었죠. 집행관이 귀찮은 듯 팔을 뿌리치자 상호 씨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어르신, 법대로 하는 거니까 조용히 계세요. 차가운 경고에 상호 씨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꺽꺽 통곡했습니다. 영희 씨는 베란다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분신 같던 식물들이 쓰러지는 것도 모른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노부부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비 없는 법의 절차는 폭포수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곧이어 현관문 앞에는 경매 개시 결정문이라는 무서운 종이가 철썩 붙었죠. 상호 씨의 집은 법원 경매시장에 헐값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부부가 5억 원을 주고 산 금쪽 같은 집이었지만 경매로 넘어간 사연 많은 집을 제값에 사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죠. 결국 집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4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낙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억 5천만 원마저 상호 씨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원 권리자인 대형은행이 원금에 그동안 밀린 이자, 거기다 자기들이 쓴 재판 비용까지 싹싹 긁어서 무려 3억 5천만 원을 가장 먼저 빼갔거든요. 이것저것 다 떼이고 나니 상호 씨의 낡은 통장에 최종적으로 찍힌 금액은 고작 8천만 원이었습니다. 15년을 바쳐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5억 원이 사기꾼의 서류 한 장과 법의 맹점 때문에 단 1년 8개월 만에 8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기가 막혀 말문조차 막히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나 무서워, 상호 씨. 우리 이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겨? 강제 퇴거일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거칠게 가구들을 빼내는 모습을 보며 영애 씨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에 그 설레고 달콤했던 공기는 온데간데였고 집안에는 쫓겨나는 자들의 무겁고 우울한 정막만이 짓누르고 있었죠. 상호 씨는 짐이 다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거실 바닥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무릎이 닳도록 쓸고 닦아 파리가 낙상할 만큼 반질반질했던 장판 위로 가장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내 마누라 편히 쉴 방 한 칸도 못 지켜낸 등신 같은 가장이 되는 거다.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무식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당신을 이생지옥으로 끌고 들어왔구나. 부부를 태운 낡은 1톤 트럭은 평생의 꿈이 서려 있던 아파트를 뒤로 한 채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무겁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상호 씨의 눈빛 속에는 뼈에 사무치는 서글픈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고 습한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햇살 하나 제대로 들지 않아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했고 벽지 곳곳에는 묵은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좁디좁은 단칸방이었죠. 아이고, 이 많은 짐을 다 어쩌누. 일단 밟을 데가 없으니 저 박스들은 저쪽 구석에 꽉꽉 쌓아 올려봐요. 화려했던 아파트 거실에 있던 짐들을 좁은 단칸방에 억지로 우겨 넣으니 두 사람이 두 다리를 뻗고 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꼽등이가 튀어나오고
얇은 벽 너머로는 옆집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한 햇살을 받으며 달콤한 고구마를 까먹던 노부부에게 이 축축하고 어두운 반지하 방은 그야말로 차가운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종이 박스 위에 털썩 주저앉은 상호 씨. 그는 남은 전 재산 8천만 원이 찍힌 낡은 통장을 공허한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독한 원망,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감, 그리고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그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어 왔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맹신한 대가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이 가엾은 부부는 과연 이 캄캄하고 축축한 절망의 수렁에서 다시 숨을 쉬며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끔찍한 비극의 마침표를 찍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떨어질 곳조차 없을 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으리으리한 집이나 통장에 찍힌 수억 원의 잔고일까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난 상호 씨 부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반지하 단칸방의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흉측하게 번져 있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어디선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아직 풀지도 못한 이삿짐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상호 씨는 그 박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 하나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밥알 하나 넘기지 않고 맨입에 독한 술만 들이붓는 중이었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움푹 파인 두 볼은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헤매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불쌍한 영이 고생이나 덜 시킬까? 평생 핸들만 돌릴 줄 알았지. 세상 천지 서류 한 장 볼 줄 모르는 등신 같은 놈. 내깟 놈이 살아서 마누라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인가. 상호 씨는 자책감에 가슴을 치며 소주병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지은 집이 무너져 내렸다는 상실감은 환갑이 넘은 노인의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켜버렸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환멸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현관문이 열리며 안에 영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듯한 검은 비닐봉지 2개가 그녀의 양손에 무겁게 들려 있었죠. 늦은 밤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가 퉁퉁 부르튼 영희 씨의 손을 보자 상호 씨는 황급히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여보, 청승맞게 불도 안 켜고 캄캄한 데서 뭐해요? 냄새나는 데서 술은 왜 자꾸 마셨었고? 영희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형광등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깜빡거리며 들어온 희미한 불빛 아래로 남편의 초라한 행색이 낱낱이 드러났죠. 영희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꾹 참으며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비닐봉지에서 꺼낸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두부 반 모아 묵은지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와 섞인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금세 채웠습니다. 영희 씨는 신문지를 깐 바닥 위에 밥 한 공기와 찌개를 올려놓고 남편의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당신 사흘이나 굶었어. 이러다 사람 죽어.
얼른 한 숟갈 떠봐요. 내가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두부로 사왔어. 상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리가 없었죠.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여. 당신 그 고생시켜서 번 돈 멍청하게 사기꾼 놈한테 다 갖다 바치고 내 손으로 당신을 이런 시궁창에 처박아 놨잖여. 내가 죽일 놈이여. 참았던 눈물이 상호 씨의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본 영희 씨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영희 씨의 손은 식당 일로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김상호, 당신 내 남편 김상호 맞지? 내가 으리으리한 아파트 보고 당신한테 시집 왔어? 처음에 우리 단칸방에서 연탄불 떼면서 시작했을 때 그때도 나 당신이랑 있는 게 참말로 좋았어. 영희야, 돈 5억? 아까워 죽겠지. 내 피 같은 돈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 근데 여보, 집이야 잃었어도 내 남편이 살아서 내 눈앞에 있잖아. 당신 무너지면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 몸만 성하면 돼.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우리 두 사람 굶어 죽기야 하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일랑 집어치우고 밥이나 먹어. 알았어? 투박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오는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상호 씨는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은 시절의 고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상호 씨의 눈에 영희 씨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든든하고 눈부시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래, 피땀 흘려 산 집은 잃었어도 내 삶의 진짜 존재 이유는 아직 내 눈앞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다 버렸어도 내 마누라 하나는 나를 믿고 버텨주는데 내가 여기서 꼬꾸라지면 진짜 사내 새끼도 아니지. 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자 며칠 동안 텅 비어있던 속이 찌르르. 아파오면서도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아 밥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씹어 삼키며 상호 씨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좁은 반지하 창문 틈으로 가느다란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상호 씨는 화장실의 금간 거울 앞에 서서 덥수룩한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했습니다. 찬물로 여러 번 세수를 하고 나니 두 눈에 다시 예전의 그 단단하고 매서운 총기가 돌기 시작했죠. 장롱에서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꺼내 입은 그는 씩씩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박 변호사에게 상호 씨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저 때문에 참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판 증거는 증거고 오늘 제가 온 건 다른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어르신, 식사는 좀 챙겨 드셨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부탁이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상호 씨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말입니다. 잃어버린 내 돈은 법이 안 지켜주니 어쩔 수 없소. 하지만 나처럼 무식해서 나라에서 떼준 서류만 찰떡같이 믿고 전 재산 날리는 바보가 이 땅에 또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단지를 좀 만들려는데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박 변호사의 눈동자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상호 씨가 내민 종이에는 등기부등본 절대 믿지 마시오. 가짜 서류 확인하는 법 같은 투박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자신의 참혹한 패배에 주저앉아 세상을 저주하는 대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스스로 경고등이 되기로 결심한 촌로의 숭고한 용기에 박 변호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돕고 말고요. 법률적인 용어는 빼고 어르신들 누구나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제일 큰 글씨로 아주 훌륭한 전단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11톤 트럭으로 다가가는 상호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걸레를 빨아 트럭에 먼지 낀 백미러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죠. 조수석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만든 수천 장의 전단지가 묵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거친 손으로 키를 돌리자 부르릉 하는 요란하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을 딛고 다시 세상으로 튀어나가는 늙은 가장의 당당한 출자표이자 기필코 살아남겠다는 강렬한 생존의 포효였습니다. 여러분, 상호 씨는 과연 이 전단지들을 들고 세상에 어떤 통쾌하고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 여러분, 평생 남의 눈에 띄는 일 한 번 해본 적 없는 평범한 60대 가장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상호 씨는 지금 평생 짊어져온 체면과 부끄러움마저 모두 훌훌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나처럼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불덩이 같은 사명감뿐이었죠. 싸늘한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드는 오후 2시.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역곡역 번화가 광장입니다. 붕어빵 굽는 달콤한 냄새와 노점상들의 흥정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인 이곳에 낡은 작업복 차림의 상호 씨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만든 전단지가 두툼하게 들려 있었죠. 여러분, 집 살 때, 전세 얻을 때, 등기부등본 절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빚 없다는 서류만 믿고 샀다가 저처럼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제발 이 종이 한 장만 읽어보시고 가소. 상호 씨의 탁하고 쉰 목소리가 확성기도 없이 광장 한복판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젊은이들은 상호 씨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휙휙 지나쳐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은 아휴,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나왔나배 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피해버리기 일쑤였고요. 어떤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는 상호 씨가 내민 전단지를 획 낚아채더니 힐끗 보고는 바닥에 보란 듯이 툭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상호 씨의 피 끓는 경고문이 구겨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당장 전단지를 뭉텅이로 쓰레기통에 처박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 묻은 전단지를 소중하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으로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다시 반듯하게 폈죠. 부끄럽다고? 천만에. 내 평생 피땀 흘려번 5억을 뺏기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한 게 진짜 부끄러운 거지. 내 이 늙은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대수냐?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 나처럼 사기꾼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바람이 거세지자 상호 씨의 굽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트럭 운전으로 망가진 무릎은 찬바람을 맞으니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시큰거렸죠.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인상 좋은 중년 부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나라에서 떼준 서류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됐어요. 우리 지금 바쁩니다. 집 계약하러 가는 길이라 시간 없어요. 그 순간 집 계약이라는 단어가 상호 씨의 귀에 번쩍하고 꽂혔습니다. 상호 씨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마치 자신의 자식을 구하려는 아버지처럼 절박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계약이요? 집 사십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선생님, 혹시 등기부등본 떼보셨습니까? 빚 하나도 없다고 깨끗하다고 나오던가요? 남자는 기겁을 하며 상호 씨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경찰 부르기 전에 나요.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다 확인해주고 빚 없는 깨끗한 집이라고 했소. 다 확인했는데 왜 남의 옷자락을 잡고 행패요? 옆에 있던 아내도 불쾌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물러서지 않고 아예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굽힐 듯 간절한 자세로 전단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이소. 제가 딱 2년 전에 선생님이랑 똑같은 소리 하면서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나라에서 빚이 없다고 보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요, 사기꾼이 빚 갚았다고 가짜 서류를 내도 등기소에서 그걸 진짜라고 올려버립니다. 나중에 진짜 빚쟁이 은행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내 집 다 뺏기고 쫓겨납니다. 그게 바로 나요. 내가 그렇게 전 재산을 날렸단 말이오. 상호 씨의 목소리는 짐승의 피울음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아스팔트를 적셨습니다. 단순한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것일까요? 중년 부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남편이 멈칫하며 상호 씨의 손에 들린 전단지를 받아들었죠. 가장 위에는 아주 굵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국가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1년 내 근저당 말소 기록을 반드시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아니, 어르신, 이게 정말 진짜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뗀 서류인데 거기에 빚이 없다고 나와도 나중에 빚 갚으라고 집이 넘어간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법정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판사가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나라가 책임 안 진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계약서 찍기 전에 그 집 주인이 최근에 대출금 갚았는지 그 은행 지점에 직접 전화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상호 씨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단지와 상호 씨의 처참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실 그 부부는 아들 장가 보낼 신혼집 전세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이었죠. 만약 이 어르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사기라도 당한다면 아들의 인생은 시작도 전에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까 부동산에서 그 집주인이 2달 전에 빚 다 갚아서 서류 깨끗하다고 했잖아. 이거 진짜 은행에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상호 씨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아들놈 장가갈 돈 몽땅 날릴 뻔했습니다. 당장 계약 미루고 은행부터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큰일 하십니다. 어르신. 중년 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다급한 발걸음으로 방향을 틀어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상호 씨의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이 못난 놈이 방금 한 가족의 목숨 같은 돈을 살렸구나. 억울하게 잃어버린 내 5억이 저 젊은이의 새로운 인생을 지켜주었어. 그걸로 됐다. 내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이만하면 참말로 멋지게 앙가품한 거 아니겠나? 상호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송에서 졌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패배감과 자책감이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는 오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준비해 온 수천 장의 전단지를 모두 바닥낸 상호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 안쪽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잔치국수 2그릇과 소주 1병을 포장해 양손에 묵직하게 들었죠. 찬바람에 얼굴은 터서 붉게 달아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넉넉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영희야, 오빠가 오늘 아주 큰일 하나 해치우고 왔다. 오늘은 내가 쏘는 잔치국수니까 만나게 묵자.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빚에 쫓기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선량한 이웃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 시대의 진정한 투사,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영웅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은 잃었지만 사람을 살려낸 상호 씨의 이 뜨거운 여정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카메라 앞에 선 상호 씨의 마지막 당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차가운 반지하 단칸방에 살게 된다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병이 나서 몸져 눕거나 세상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62의 화물차 운전기사 김상호 어르신은 다릅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텅 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백만장자도 갖지 못한 단단하고 눈부신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늙은 가장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것일까요? 거리에서 수천 장의 전단지를 돌리며 사람들을 구했던 상호 씨의 투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이죠. 변호사님, 제가 길에서 백날 소리쳐봤자 하루에 몇백 명 만나는 게 고작입니다. 요새는 그 튜브인가 뭔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리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다면서요? 제 흉한 꼴이 전국에 다 팔려도 좋으니 그거 한번 찍어봅시다. 상호 씨의 결연한 부탁에 박 변호사는 기꺼이 자신의 사무실 한쪽을 치워 작은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환한 조명기가 켜진 스튜디오 안. 상호 씨는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점퍼를 꺼내 입고 카메라 앞에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입은 옷깃에서 그의 굳은 의지가 엿보였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그의 거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 긴장 풀어요. 렌즈가 사람 눈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한테 말하듯이 편안하게 해.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던 아내 영애 씨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둥글레 차를 건네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상호 씨의 굳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래, 떨 거 하나도 없다.
저 까만 카메라 구멍 너머에 예전의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는 불쌍한 내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자. 자, 어르신. 준비되셨으면 큐 사인 드리겠습니다. 3, 2, 1. 큐. 박 변호사의 신호와 함께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상호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화물차만 몰며 살아온 김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끄러운 낯짝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마시라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경고 하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상호 씨의 눈빛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강렬하게 이글거렸습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다들 떼보시죠? 거기에 빚이 하나도 없다고 근저당 없음이라고 나오면 안심하고 수억 원짜리 도장 꽝꽝 찍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절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희한해서 서류가 가짜여도 나라에서 책임 안 져줍니다. 제가 그 서류 하나 철석같이 믿었다가 15년 모은 5억 원을 허공에 날리고 지금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상호 씨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어떻게든 사무치게 알려주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죠. 그러면 집 살 때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느냐?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호 씨는 손가락을 하나씩 힘주어 펴보이며 박 변호사에게 배운 핵심 비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십시오. 그리고 최근 1년 안에 집주인이 빚을 갚아서 지워진 기록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서류 들고 그 집주인이 돈 빌렸다는 해당 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세요. 이 사람이 진짜로 돈 다 갚은 거 맞습니까? 하고 내 입으로 내 귀로 똑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2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둘째,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샀다가 고장나면 AS 다 받으시죠? 수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보험 하나 안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 살 때 딱 1번 10몇만 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입해두면 나중에 저처럼 사기당해서 집 뺏겨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물어줍니다. 10만 원 아끼려다 10억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 부동산 계약할 때 무조건 가입시켜 달라고 떼를 쓰십시오. 카메라 뒤에서 듣고 있던 박 변호사도 상호 씨의 완벽한 설명에 감탄하며 조용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싹 빼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토록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뼈아픈 경험을 직접 겪은 상호 씨뿐이었죠. 마지막 셋째, 계약서 쓸 때 밑에 좁쌀만한 글씨로 적는 특약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개사한테 무조건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세요. 계약할 때부터 잔금 치르는 날까지 빚 없는 깨끗한 지금 상태를 무조건 유지한다. 만약 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속인 게 있으면 계약은 즉시 무효고 집주인이 물어낸다. 이 문구 한 줄이 여러분의 목숨줄을 살려줄 동아줄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았더라면 내 평생의 피땀이 그 사기꾼 놈의 외제차 값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단단한 예방주사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호 씨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돈 5억 참으로 큰 돈입니다. 하지만 돈 잃었다고 사람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습니까? 저 김상호, 비록 돈은 다 잃었어도 제 곁을 지켜주는 마누라 손잡고 보란 듯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라도 힘든 일 겪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법을 몰라 피눈물 흘리는 힘없는 서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못난 늙은이 긴 얘기 들어주셔서 참말로 고맙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완벽합니다. 박 변호사의 우렁찬 컷사인과 함께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호 씨는 길게 참았던 숨을 후우하고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죠. 영애 씨가 쟁걸음으로 다가와 남편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영애 씨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참말로 수고했소.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멋졌어. 우리 남편 최고네. 허허, 그런가? 사투리 너무 많이 써서 다들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몰라.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는 상호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둡고 패배감에 찌든 주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경고를 던진 승리자였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노부부의 뒷모습 위로 붉은 저녁 노을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갈 곳은 여전히 좁고 냄새나는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상호 씨는 또다시 찬바람을 맞으며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어야 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이 꼭 맞잡은 두 손에는 세상 그 어떤 거센 비바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하고 뜨거운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고 땀 흘려 살아온 내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상호 씨가 피 끓는 심정으로 남긴 이 뼈저린 경고들, 등기부등본의 진실, 권원보험, 그리고 특약문구, 이 세 가지 방패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장롱 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는 선량한 이웃이 생기지 않기를, 상호 씨의 낡은 트럭이 내일도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